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한 구울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할 만큼 메마른 땅은 갈라진 입술처럼 갈라져 있었고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배를 두드리며 웃어대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은 땅 100마지기에 노비가 100명이 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는 정당하게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이었지요. 최대감은 탐욕스럽고 성품이 포악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의 눈에 들면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 할 정도로 그의 한마디에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최대감 댁에 석주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석주는 18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가진 것 없이 최대감 댁에 머슴으로 들어와 벌써 5해를 보낸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뼈대가 굵고 얼굴은 투박했으나 그 안에 깃든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믿음이 갔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지요. 이놈의 머슴, 오늘 모래한 섬은 어디로 갔느냐? 내 놈이 감히 훔쳤단 말이냐? 최대감은 매일같이 석주를 볼 때마다 보리를 찾아 나무라고 때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최대감의 호통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인이 훔친 것이 아니옵니다. 대감마님께서 어제 저녁에 동쪽 채석장으로 보내라 하셔서. 닥쳐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놈이 감히 주인에게 말대꾸를. 석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대감의 지팡이가 석주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아픔에 몸이 휘청였지만 석주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최대감 댁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의 노동력은 다른 머슴 셋의 몫을 해냈습니다. 이놈, 오늘부터 일주일간 저녁밥은 없다. 그리고 내일 새벽엔 뒷산에 가서 땔감을 한 짐 해오너라. 안 그러면 내 등가죽을 벗길 것이야. 석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마님. 최대감이 발을 구르며 떠나자 다른 머슴들이 다가와 석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내 저녁밥을 나눠줄 테니 같이 먹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형님도 일하느라 배고프실 텐데요. 석주는 친절을 거절했습니다. 최대감의 명령을 어기면 더 큰 화를 불러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빈속을 움켜쥐고 마당 구석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석주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은 모두 사람의 운명이란다. 내 별도 저 어딘가에 있을 테니 언제나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습니다. 석주는 어쩌면 자신의 별은 저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희미한 별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별이 아직 하늘에 남아있을 때 석주는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세수를 하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땔감을 한 짐 해와야 했습니다. 뒷산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새들의 지저귀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석주는 도끼를 들고 마른 나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참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모으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땔감을 짊어지고 내려오던 석주는 담벼락 아래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들짐승인가 싶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었지요. 담벼락 밑에 웅크린 채 옅은 숨을 몰아쉬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거지였으나 흙먼지 속에서도 언뜻 엿보이는 기품이 어딘가 남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듯했습니다. 석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대감 댁 근처에서 거지를 도와주다가 발각되면 큰 공경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처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석주는 그 눈동자에 깃든 깊은 슬픔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은 지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물. 처녀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석주는 급히 허리춤에 찬 물통을 꺼내 처녀에게 건넸습니다. 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받아 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갈증이 조금 해소되자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약했습니다. 석주는 무엇이라도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날 저녁에 몰래 감춰둔 작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제 점심에 받은 밥을 절반이나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십시오. 많지는 않지만. 처녀는 놀란 눈으로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입 베어 물더니 참았던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말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석주는 그녀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녀의 움직임에는 배고픔에 허덕이는 거지치고는 어딘가 우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귀한 집 규수가 예의를 차리며 음식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석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하라고 합니다. 멀리서 왔습니다만 지금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주는 더 묻고 싶었으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대감 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주인 어른이 거지를 보면 쫓아내고 때로는 매질도 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이 담벼락 뒤에 숨어 계십시오. 제가 다시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고는 땔감을 치고 최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그의 마음은 담벼락 아래 있는 연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대감 댁에 도착하자마자 석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연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석주는 점심시간에 받은 밥을 반 이상 숨겨두었습니다. 저녁에는 밥을 받지 못하지만 부엌일을 돕는 중에 살짝 두부 한 조각과 말린 나물을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석주는 물 길러간다는 핑계로 담벼락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연하가 떠나버렸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연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석주가 다가가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석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석주는 보자기를 풀어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감사의 눈빛으로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그녀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범상치 않은 품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굶주린 처지인데도 음식을 먹는 모습이 참으로 우아하십니다. 마치 양반가의 규수 같으십니다. 석주의 말에 연하는 음식을 먹다 말고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이 변했지만 타고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나 봅니다. 그 말에 석주는 더욱 궁금증이 생겼지만 더 깊이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오늘은 덜 춥습니까? 네. 아침에 주신 음식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주는 연하에게 이 고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연하는 가끔 미소를 지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석주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어났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주는 매일 밤 담벼락 아래로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굶주린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연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몸가짐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고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감춰진 슬픔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둘 사이에는 대화 한마디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저 음식을 주고받는 손길 너머로 애틋하고 아슬아슬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석주는 매일 밤 최 대감의 눈을 피해 음식을 나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연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잊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하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도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석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오던 최 대감이 우연히 담벼락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담벼락 아래의 거지를 최 대감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누구냐? 최 대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연하는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최 대감은 하인을 시켜 연하를 끌어내게 했습니다. 대낮에 이 일이 벌어졌기에 석주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대감은 처음에는 연하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이 연하를 끌어내자 최 대감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남루함 속에 감춰진 연하의 미색을 한눈에 알아본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아가씨가 어찌 이런 곳에 계시오? 몸이 아픈가? 얼굴이 창백하구려. 갑자기 친절해진 최 대감의 목소리에 연하는 더욱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뿐입니다. 곧 떠나겠습니다. 아니오, 그럴 필요 없소. 우리 집에서 쉬어가시오. 음식도 드리고 옷도 갈아입으시오. 최 대감의 말에 연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거절한다고 해도 그들의 힘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하는 어쩔 수 없이 최 대감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석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 대감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최 대감은 연하를 집으로 데려와 가장 낮은 계급의 몸종인 무수리로 삼았습니다. 연하는 부엌의 허드렛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 대감은 당장 연하를 품고 싶었으나 길들지 않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재미를 보겠다며 불어 그녀를 괴롭히기로 했습니다. 저 계집은 내 눈에 띄지 않게 부엌에만 있게 하라. 허나 잘 먹이고 입히도록 해라. 나중에 쓸모가 있을 테니. 최 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은 연하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석주는 마당에서 일하면서도 눈길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연하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간 연화는 즉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씻고 쌀을 씻고 장작을 패는 등 온갖 허드레시를 해야 했습니다. 이전의 굶주림보다는 나았지만 이제 그녀는 최대감의 집에 갇힌 새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화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부엌은 주로 여자들의 영역이었기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일부러 부엌 근처에서 물동이를 나르는 일을 자청했습니다. 그는 물을 길어 부엌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마침내 연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궁이 앞에서 땔감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자태는 고왔습니다. 석주는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연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주를 보자 그녀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둘의 마음은 통했습니다. 석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으로도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석주와 연화는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의 만남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석주는 다른 종들의 텃세와 최대감의 음흉한 시선으로부터 연화를 지키려 했었고 가끔씩 그녀에게 몰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 내가 아껴둔 거야. 석주는 가끔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꺼낸 떡 한 조각이나 과일을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연화는 항상 고마운 눈빛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예요. 연화의 그 말에 석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들의 처지는 그럴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대감은 연화를 데려온 후 한동안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존재를 잊은 듯 했습니다. 이것은 석주와 연화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최대감이 갑자기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연화를 찾았습니다. 야, 계집, 어디 있느냐? 연화는 이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목소리에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감마님. 최대감은 비틀거리며 연화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온 이유를 알고 있느냐? 연화는 겁에 질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대감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방으로 가자. 연화는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감히 거역하느냐? 최대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연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연화는 저항했지만 최대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외양간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였습니다. 최대감은 당황하여 연화를 놓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타 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을 끄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석주 역시 물통을 들고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은 그리 크지 않았고 금방 진화되었습니다. 실은 이 불은 석주가 일부러 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감이 연화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보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급히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외양간의 집더미에 작은 불을 질러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불이 진화된 후 최대감은 화가 나서 모든 하인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냐?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화가 나서 모두를 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몰래 연하의 방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연하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불을 냈지요?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연하는 감격에 젖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석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의 마음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 일로 둘의 신뢰는 목숨을 나눌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조심하십시오. 최대감께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석주는 더욱 조심스럽게 연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최대감의 동태를 살피고 가능한 한 연하가 혼자 있지 않도록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연하 역시 항상 다른 몸종들과 함께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최대감은 그날 밤의 실패 이후로 더욱 노골적으로 연하를 노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온갖 어려운 일을 시키며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꿋꿋이 견뎠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석주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주와 연하의 감정은 연민을 넘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끔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석주와 연하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곳은 그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겠군요. 석주가 물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견딜만합니다. 그녀의 말에 석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연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하는 주위를 살피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빛바랜 목각 비녀였습니다. 이것이 제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것만은 제 목숨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석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특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녀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연하는 비녀를 다시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목숨줄과 같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말을 멈추고 석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석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조용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최대감은 계속해서 연하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녀가 좀처럼 뜻을 따르지 않자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인내심이 바닥난 최대감은 술에 취해 연하의 처소에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최대감의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연하는 공포에 질려 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기척을 느낀 석주가 부엌 근처를 지나가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될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더 큰 소동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석주는 최대감의 방으로 달려가 등불을 쓰러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
집안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이야. 대감님 방에 불이 났다. 모든 이의 관심이 불길로 쏠린 사이 석주는 연하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최 대감은 이미 자신의 방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에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틈에 숨으세요. 석주는 연하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창고 뒤편에 숨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또 불을 낸 건가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감격에 차 석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의 은인입니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불을 끄기 위한 소란이 계속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불은 곧 진화되었지만 최 대감의 방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 대감은 분노했고 범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석주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이 난 후 가장 열심히 불을 끄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으로 석주의 생에 감동한 연하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다시 한번 깊은 밤에 만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모죄의 누명을 쓰고 몰락한 김 판서의 여식입니다. 석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판서는 몇 년 전 영모죄로 처형된 고관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몰락했고 가족들은 모두 죽거나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하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요. 하지만 저희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가 바로 최 대감입니다. 석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최 대감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청렴함을 시기했고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영모죄를 씌웠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각 비녀는 연하는 다시 한번 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에 숨겨진 재산과 최 대감의 죄를 기록한 비밀 장부의 위치를 가리키는 열쇠입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지요. 석주는 비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는 특정 산의 능선 모양이 새겨져 있고 시의 한 구절이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이 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는 기억하나 그 산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곳이 처음이라. 석주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것은 제가 어릴 적 뛰어놀던 뒷산의 이름 없는 봉우리입니다. 이 능선은 매우 특이해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를 향한 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최 대감은 저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텐데. 석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계략을 꾸며 최 대감을 집에서 멀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계략이 좋을까요? 최 대감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의 탐욕을 이용하면 됩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우연히 최 대감의 아내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건너편 산에서 신비한 빛을 내는 산삼이 발견되었다는 헛소문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제 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마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100년 묵은 산삼이 빛을 낸다고.
그것을 캐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최 대감의 아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인가? 어디서 정확히 그런 산삼이 나온다던가? 건너편 큰 산 너머 계곡에서라고 하더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최 대감의 아내는 곧바로 이 소식을 최 대감에게 전했습니다. 재물에 눈이 먼 최 대감은 그 말을 믿고 당장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내일 당장 출발한다. 모든 준비를 하라. 최 대감은 가솔들을 이끌고 산삼을 찾으러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믿을 만한 하인들을 데리고 가기로 했고, 석주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너도 함께 가거라. 내 힘이 필요하다. 최 대감의 명령에 석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연하와 함께 남아 비밀 장부를 찾을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급히 연하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석주에게 비녀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만약 기회가 있다면 혼자서라도 비밀 장부를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석주는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최 대감이 저를 감시할 것입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와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최 대감에게 들키지 않도록.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대감은 가솔들을 이끌고 산삼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석주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연하가 준 비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일행이 떠난 후 연하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최 대감의 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기에 연하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 대감의 일행은 건너편 산으로 향했습니다. 석주는 일부러 뒤처지며 주변 지형을 살폈습니다. 그는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일행에서 빠져나와 뒷산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야, 석주, 왜 그리 느리게 걷느냐? 빨리 오너라. 최 대감의 호통에 석주는 서둘러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비밀 장부와 연하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최 대감의 일행은 산속에 야영지를 마련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석주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석주는 연하가 준 비녀를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비녀에 새겨진 산의 능선과 주변 지형을 비교하며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최 대감의 집에 남은 연하는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몰래 최 대감의 서재로 들어가 그의 비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추가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서재를 뒤지던 중 연하는 우연히 한 서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최 대감이 다른 관리들과 주고받은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여전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증거가 그 편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연하는 조심스럽게 그 서찰을 품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뒤지다가 문득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급히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서재 한쪽에 큰 병풍이 있었고 그녀는 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 대감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았는데. 최 대감의 아내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최 대감의 아내는 곧 방을 나갔고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빨리 나가야 해. 연하는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발견한 서찰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최대감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한편 석주는 밤새도록 산을 헤맸습니다. 그는 비녀에 새겨진 능선과 일치하는 곳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그는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다. 석주는 비녀에 새겨진 시구를 떠올렸습니다. 푸른 소나무 그늘 아래 폭포의 노래를 듣는 곳.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폭포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폭포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폭포를 발견했고 그 옆에는 거대한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석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비밀 장부가 숨겨진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석주는 폭포 주변을 살폈습니다. 폭포 뒤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폭포수를 뚫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조금 들어가자 빛이 새어 들어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함을 열었습니다. 함 안에는 오래된 장부와 함께 가문 대대로 내려온 막대한 양의 황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하가 말한 비밀 장부인가? 석주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최대감의 온갖 비리를 상세히 기록한 김 판서의 비밀 장부가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어떻게 김 판서를 모함했는지, 어떻게 불법적인 재산을 축적했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연하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구나. 석주는 장부와 황금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는 서둘러 동굴을 빠져나와 최대감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최대감에게 돌아가면 위험해. 연하에게 돌아가야 해. 석주는 방향을 바꿔 최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걸어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최대감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한편 최대감의 집에서는 연하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석주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견한 서찰을 안전하게 감추고 평소처럼 부엌일을 하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연하는 놀라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지친 모습의 석주가 서 있었습니다. 석주 씨. 연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석주는 그녀를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비밀 장부와 황금을.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에?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최대감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석주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최대감의 서재에서 발견한 서찰입니다. 이것 역시 그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장부와 서찰을 들고 즉시 관하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평소 최대감과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관리에게 장부의 일부를 익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침 부패 관리를 척결하기 위해 고을의 암행어사가 잠행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연하의 말에 석주는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암행어사에게도 서찰을 보내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각각 다른 곳으로 서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최대감의 집을 빠져나와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에 숨었습니다. 그곳은 석주의 어린 시절 친구가 살던 곳으로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헛걸음치고 돌아온 최대감은 자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암행어사와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최 대감에게 장부와 서찰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최 판관, 그대는 영모죄를 조작하여 무고한 김 판서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죄로 체포되었소. 최 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함이요? 누가 이런 거짓을 퍼뜨렸소? 그러나 암행어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명백하오. 그대의 모든 죄가 밝혀졌소. 최 대감은 결국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 났고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김 판서의 가문은 영모의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하와 석주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연하는 이제 자신의 신분을 되찾았고 가문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김 판서의 딸로서 다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은 연하에게는 수많은 명문가의 청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운명을 건 하룻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서서 달빛 아래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연하의 말에 석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제 가문의 명예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제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석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사랑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달빛 아래 술잔을 나누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말보다 뜨거운 하룻밤의 언약으로 서로의 운명을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수많은 명문가의 청혼을 모두 거절하고 자신의 곁을 지켜준 석주를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고을 최고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지만 그들은 그런 세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하와 석주는 김 판서의 재산 일부를 되찾아 작은 농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불의에 맞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태어났고 그들은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연하와 석주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오래도록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하와 석주의 이야기는 그 말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 온갖 역경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불의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과 정의로운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하와 석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명예를 되찾은 연하, 석주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